중국산 배터리가 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배터리를 많이 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알려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좀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누구한테 기회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기회가 테슬라한테밖에 없었는데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한테 이제 기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로 배터리를 사게 되면은 전체 매출 파이가 증가하게 돼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예측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시장 상황 변화와 개인 투자자들이 세워야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트럼프 후보의 이제 당선 확률을 좀 높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지난번에도 그 1차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때 해리스가 뭐 선방을 했었죠. 그래서 뭐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로 좀 돌아봤을 때 힐러리랑 이제 트럼프가 1기 때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1차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힐러리가 정말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하면서 90몇 퍼센트 승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도 막판에 이제 딱 이제 오픈을 해보니까 결국 트럼프가 이게 이겼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사람들이 많긴 많았었는데, 현재 지금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했었던 부분은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통령이 딱 이제 그 지역분을 이제 초빙을 해서 사실 그 지역을 굉장히 공략을 잘했다라는 실제 현재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게다가 또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었던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두 번째가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범죄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뭐 저도 사실 이제 사촌 쪽이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데, 그 총기를 이제 안 가지고 계시다가 총기를 이제 이제 가시게 됐다. 사실 그런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어떤 보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되게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해리스 정책이 과연 이제 바이든에서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좀 컨셉이 없었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애매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단 그 바이든 현재 지금 이제 정권에 있는 분과 해리스 이 캠프에 있는 분들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도 아무래도 원팀이 되기까지 좀 무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이쪽에서는 원팀이 돼서 되게 잘하고 있고, 이쪽은 이미 팀도 좀 분열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만 같은 것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아마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그것 조금 제 예상을 빗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이제 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너무 우리나라가 이제 과한 어떤 걱정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보시면 트럼프 1기가 시작됐었던 게 2017년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코스피가 2065.61포인트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2포인트였는데, 사실 그 중간에 지수가 많이 빠지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을 트럼프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언젠가 이제 중국도 굉장히 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미국을 따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중국이 위안화 가지고 기름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뭐 페트로 위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시절이 사실 저 때였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은 이때쯤 되면 중국을 한번 좀 길을 죽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밀렸는데, 그게 있었다 치더라도 트럼프 1기가 종료되는 2021년도 1월 20일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3114.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977포인트. 대충 계산해도 코스닥이 50%가 올랐거든요. 중간에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나고 나서 한 5개월 후에는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찍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이게 코스피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두 지수 자체가 모두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엄청난 이제 위기감이 있었지만 이런 결과적으로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뭐 2,000원이든지 많이 밀렸는데 막연한 걱정 때문에 밀리는 것 같은데, 사실 실상만 놓고 봤을 때는 1기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 사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기 때문에, 어제 증시 밀린 거는 그냥 막연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수급으로 몰리면서 이제 차익 실현도 있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좀 과한 하락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리스가 되기를 좀 강하게 기대를 했는데, 저도 그 김선현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지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시장에.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는 뭐 트럼프 수혜주, 뭐 해리스 수혜주로 양분해서 산업을 구분한 게 좀 더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도 그 이후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도 1년차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뭐 트럼프 수혜주, 뭐 해리스 수혜주로 그 분간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 다만 이제 해리스가 될 거라고 예상해서 조금 선반영됐던 측면 2차 전지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트럼프 관련돼서 이 일기 때 그 수익률 난 현황들 보면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뭐 IT 같은 경우도 5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헬스 쪽에도 한 40%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금융 쪽에서 좀 좋았고요. 근데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졌지만 저는 이게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럼 2차 전지 관련된 그 펀더멘털을 뭐 훼손하는 요인 IRA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2차 전지의 그 펀더멘털 훼손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사실 한 5일 아니면 6일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마 어제 시장을 느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좀 감각이 있는데 어제 특히 같은 경우 특히 선물 파생 시장 쪽에서는 특히 양매도를 전략 쳐주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끝날 줄 몰랐다는 측면이 있던 상황이었고 물론 어제 대다수 올랐던 섹터들이 트럼프 관련주들이죠. 우주나 아니면 방산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등등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앞에서 대표님도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잘해 주셨고 결국에는 사실 예전 트럼프 일기 때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오바마 헬스케어도 막 당시 뭐 레드스왑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바마 헬스케어는 폐지는 안 됐었거든요. 아까 IR에도 말씀해 주셨고 결국에는 오늘 2차 전지도 좀 급락이 나왔었고 뭐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저는 이거는 좀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좀 불확실성에 따른 흐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물론 트럼프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맞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펀더멘털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도 1년간 뭐 계속 힘냈던 시기도 있었고 그 IR에 관련해서는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뭐 빠졌지만은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느냐가 저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관련 공약과 뭐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워낙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된다 했을지라도 기존에 사실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관련 신재생 이슈가 계속 나왔던 만큼 근데 지금 태양광 풍력보다는 결국에는 원전적으로 수요가 글로벌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이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트럼프나 뭐 해리스 후보에 대한 공약보다는 전 세계적인 펀더멘털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제가 봤을 때 그걸 접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제가 웃자고 그냥 올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공약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 공약들이 어느 정도 지켜질까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뭔가 이제 갖춰진 조직은 아니었었죠. 이제 같은 당 내에서도 반 트럼프가 되게 많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기고 트럼프가 당선돼서 공약 이행률이 사실 높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우리가 놓고만 보더라도 트럼프 일기 때 지금 각 그 대통령이 일기 때 공약 이행률이거든요. 다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트럼프 전 일기 때 대통령께서 불이행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약에서 이제 실제로 이행한 게 절반이 넘어요. 이행하지 못한 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번에도 과연 얼마나 이제 이행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약의 이행에 대한 부분, 뭐 공약 이런 공약이 나왔다, 저런 공약이 나왔다, 이거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또 걱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다음 화면 한번 더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지금 환율 되게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1,400원대가 넘어갔죠. 근데 이제 1,400원대 밑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5년치 우리나라 환율 차트고요. 위에 거는 코스피 5년치 차트를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환율 1,400원대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가지고 최근 5년치입니다. 이걸 10년, 20년 늘리면은 더 확실하고요. 최근에 5년치만 보더라도 환율 1,400원 이상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손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뭐 제가 이거는 뭐 몇 년 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뭐 괜히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다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에 대한 부분 뭐 트럼프가 돼가지고 무조건 강단만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환율 1,400원 이상 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취하셨을 때는 손해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도망가실 시점 아니고 좀 무조건 매수로 전략을 짜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어닝 체크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 그 정도가 지금 전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제 뷰에 중심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팔아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업종이나 종목보다 훨씬 더 어떤 정보에 대한 뭐 접근성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서 그래서 업종이나 종목을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에서 내가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로 갈아탄다. 그거에 대한 저는 실익이 상당히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철저하게 그러면 가장 지금 11월 달 지금 시점에서 그럼 심플하게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 업종에 대한 상황을 보시면 상당 부분 그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3분기 실적에서도 3분기에 예를 들어 2차 전지를 기준으로 하면 2차 전지의 모든 실적들이 3분기에 다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뭐 양극재만 봐도 LG화학이나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선방을 했고요. 배터리 셀당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실적을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업황이 나쁘다고 또는 업황에 뭐 둔화 우려가 나오는 업종 내에서도 철저하게 종목별 차별화는 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매크로 이슈는 대선이란 불확실성이 있었고 금투세라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로서는 뭐 큰 이슈, 뭐 11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될 것도 뭐 그 확실시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매크로적인 이슈보다는 이 업종과 그 기업 밸류 체인의 1등 기업들에 대한 조금 주목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특히나 3분기에 사실 찾아보시면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한번 그 모멘텀이나 이슈나 뉴스를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는 뭐 섹터로 보게 되면은 뭐 바이오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간다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도 이번 트럼프 2기 때도 오바마 헬스케어 쪽에 대한 폐지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은 할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어차피 바이오 시밀러 뭐 그리고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들은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부터 미국 면역 당 학회도 계속 열리고 있지만은 이게 몇 달 지나면 결국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돼서 뭐 결국에는 재정 지출 확대, 뭐 장기 금리 상승, 그런데 바이오주가 되겠냐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여러 바이오 업체를 올해 한 3월 달에 한 10군데 이상 갔다 왔고 특히 에이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그냥 800억 현금이 있고 내년 되면은 대략 한 4천억 정도의 현금 확보가 됩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물어보면 그 자금을 어디에 쓰냐 물어보게 되면 대다수가 그냥 예금 예치입니다. 예금 예치. 그럼 금리가 올라도 어떻게 보면 그 상승하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제약 바이오 업체들 자금 조달 많이 해야 되고 뭐 R&D 뭐 자금 조달하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미상도 많이 생겼고 현금 흐름도 많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는 전 제가 볼 때 종목 차별화로 좀 가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은 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금투세 이제 폐지되면서 하나의 불확실성 해소됐죠. 뭐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 진행이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12월쯤에 이제 결국에는 BOJ에서 과연 금리 인상을 하냐 여부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8월 달에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큰 쇼크를 이제 받았던 적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물론 12월 말에도 BOJ 회의가 열리고 여기는 거기서 우에다 가저 총재가 어떤 스탠스로 가냐. 결국에는 최근에 자민당 그 이슈도 시장에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견제를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허들만 남기게 되면 저는 사실 뭐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대한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훨씬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당선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2차 전지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제가 진짜 일론 머스크라면은 진짜 속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많은 언론들이 물론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건 알겠어요. 이제 사실 뭐 폭스 TV 말고는 미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었죠. 트럼프가 다 뭐 박빙이다, 뭐 질 거다, 뭐 이런 언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압도적인 트럼프가 승리였습니다. 사실 근데 뭐 미국의 월가드라든지 뭐 미국의 금융 관련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관련 언론들이 그냥 언젠가부터 컨셉을 읽고 그냥 본인들 의견만 그냥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은 제가 준비한 지금 화면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M7 기업들이 각 당별로 얼마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기여를 했는지 그 기여도가 나온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파란색이 당연히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공화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는 100% 공화당 몰빵이었죠. 자, 이런 경우였고 일단 선거 당일 종가와 그리고 선거 당일 등락률을 봤는데 일단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가 가능한 국가입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 선거에 4천억 이상을 돈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는 합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이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이제 로비를 한 거죠. 대놓고 CEO가. 자, 이런 결과를 나왔고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가 나왔는데 뭐 100% 정확하진 않는데요. 보시면 제일 공화당 쪽으로 많이 한 테슬라가 일단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공화당 쪽으로 많이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인데 일단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둘 다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3.8%, 2.12% 올랐고 메타 같은 경우는 좀 빠졌는데 메타는 아시겠지만 마크 저커버그랑 트럼프가 사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해서 그냥 보합으로 끝났다고 생각되고 있고 구글은 좀 올랐는데 구글이 오른 이유는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되면서 구글이 이제 찢지 않겠구나, 이제 분할하지 않겠구나.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찢으려고 했는데 찢지 않겠구나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갔고요. 뭐 엔비디아는 원탑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주가가 그렇게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요거만 보더라도 확실히 시장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따라가지고 어제 선거 당일 종가는 확실히 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내용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사실은 2차 전지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과합니다. 국가불에 너무 과하고 그리고 마치 트럼프가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그분이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전기차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전기차가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과연 그때 내연기관차가 100%였어요? 아니거든요. 내연기관, 수소, 하이브리드 어떠한 산업에서 어떠한 업종 자체가 100%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찍었던 거예요.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버해가지고 전기차 100%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전기차를 죽이겠다는 얘기다. 아니죠. 게다가 또 오케이, 그건 제가 100번 양보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배터리,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거의 대장주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장주가 어딥니까? 누가 보래도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의 CEO가 100% 공화당에 저렇게 거의 로비에 가까운 자금을 넣으면서까지 이번에 승리를 했었죠. 오일 주가로 일론 머스크가 나 이번 선거 치면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활동을 했었어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얻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테슬라는 새로 하는 산업 자체가 다 신규 산업이에요. 스페이스X, XAI, 테슬라, 뭐 자율주행 전부 다 새로 나온 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 나온 산업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정부의 제재를 받습니다. 정부도 이런 산업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재를 할지 몰라서 지금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번 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앞으로 이 규제나 제재로부터 조금 더 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실제로 10월 23일 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각 주별로 진짜 이거 자율주행 허가받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로비를 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봐도 확실히 원활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로비고 이게 미국의 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의 2차 전지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가 저렇게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그런 밸류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 진짜 시황이 어려울 때 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지 아니면 진짜 그때 정말 미친 듯이 투자를 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겠거든요. 경기 침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게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고
2차 전지 기업들 그때 투자 많이 했던 거 지금 보시면 LG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벤츠나 이런 데 지금 이제 알고 있잖아요. 중국산 배터리가 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배터리를 많이 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알려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좀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누구한테 기회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기회가 테슬라한테밖에 없었는데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한테 이제 기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로 배터리 싸게 되면은 전체 매출 파이가 증가하게 돼요. 그게 내년이라고 했고 그게 골드만삭스 자료에 있었고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투자를 그냥 그대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귀 닫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그 본업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본업의 경쟁력은 테슬라 외 비테슬라 진영이 뭐 그 시장의 침투율을 테슬라의 침투율을 뺏으면 뺏을수록 전기차나 배터리 국내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돼서 이 트럼프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 피해를 끼치는 부분만 부각이 됐는데요. 사실은 트럼프의 그 중국 대리가 더 강해지면 예를 들어 CATL이 미시간 공장을 우회적으로 중국 자본을 투자해서 중국에서 기술 이전을 해서 미국에서 공장 짓는 부분이 상당 부분 그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예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국을 제외한 유럽하고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사실 중국이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LG엔솔과 삼성, SDI, SK온이 계속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유럽에서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유럽은 지금 이제 당장 내년에 CO2 규제가 최소한 15%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CO2 규제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최대 많게는 이제 조 단위로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벌금 때문에 이제 완성차 업체가 상당히 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질 정도로 이게 CO2 규제에 따른 그런 부분이 강화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도 사실은 전동화 시대, 전기차 시대가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기사 중에 그 유럽에 진출한 S볼트가 지금 독일에 2개 이상의 공장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 또 그 공장 중단이 되게 될지 또 미지수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경쟁업체들이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는 아예 중고업체들이 발을 못 디밀고 있고 유럽이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데 유럽에서 중국 경쟁업체가 좀 알아서 지금 사실은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자체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선택을 얻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기아차가 이제 25년도부터 26년까지 한 8종의 그 중저가에 포커스된 매력적인 신차를 쏟아낸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GM하고 포드 쪽에서도 대략 5종에서 7종의 신차가 26년까지 나옵니다. 근데 25년 초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 스텔란티스가 거의 8종에서 10종의 신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GM, 스텔란티스, 포드, BMW 다 지금 사실은 국내 배터리 셀사가 지금 그 완성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캐파 줄이는 부분 관련돼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만 캐파를 얼마 줄일지 지금 27년 기준 양극재 71만 톤에 대한 부분이 줄이는 게 아마 8일날 내일 아마 에코 프렌들리 데이 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나머지 포스코 퓨처엠과 LG화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쪽은 다 LNF까지 다 지금 캐파가 이미 다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캐파가 더 낮춰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연비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그럼 연비 규제 강화되면 그 부분도 전기차의 전동화 속도를 좀 빠르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아마 계속 3분기가 실적 바닥이다, 4분기가 실적 바닥이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이익이 깨지는 건 알겠고 그러면 3분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출이 10% 언더로 선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LG화학하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분기 실적이 올해 연간 실적으로 그 매출과 이익단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매출에서 50% 넘게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LG화학이나 지금 포스코 퓨처엠 쪽은 약 15% 정도 매출단에서 감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깎이는 부분 감안하더라도 내년에 그러면 얼마나 실적의 개선폭이 클 거냐, 저는 거기에 그 주가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한 우려나 뭐 실적 부분들은 물론 거의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뭐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반영됐다고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1월 달쯤에 물론 이제 그 JP모건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죠. 그분이 사실 그동안 계속 테슬라를 꾸준히 리포트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왔었고, 물론 그분이 시장에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의 뭐 전기차 판매량 뭐 데이터야 뭐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고 이미 뭐 얼리 어댑터 부분들은 살 만큼 이미 다 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26년을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단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부터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분위기 반전을 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물론 26년, 27년부터는 물론 이제 여의도에 있는 뭐 기가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이제 차세대 플랫폼으로 승부수를 걸 때가 됐다. 물론 기존에는 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쪽 시장을 계속 꾸준히 좀 장악을 해왔고, 물론 전고체 배터리나 차세대 플랫폼들이 결국 다음 세대에서 얼마만큼 선점을 해왔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도 충분히 좀 확보해 나갈 수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IR에 관련해서 물론 사실 뭐 트럼프가 후보고 계속 꾸준히 뭐 얘기를 했고, 물론 공화당 상원 하원 다 장악한다 하들 뭐 친환경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많은, 다운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축소까지 간다 한들 결국에는 아까 앞에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만큼 전기차 신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사실 보조금 없어도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결국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도 뭐 처음에 보조금 없이도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점유율을 10% 이상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던 만큼 이제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측면이 얼마나 부과가 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도 이번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2분기 때 컨콜에서 늘 항상 얘기를 해왔던 거는, 물론 이제 4680 배터리가 4분기 때부터 이제 벤치부터 시작을 해서 양산이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마진을 얼마만큼 이제 회복하냐에 따라서 그 투심이 좀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트럼프에 대한 뭐 만약에 그 이슈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따라가야 하는 전략은 충분히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LG엔솔 대표적으로 뭐 30만 원대냐 40만 원대냐 그게 큰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산업이 업황 회복, 26년, 27년이면 어차피 25년이면 그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해소되는 좀 구간이라고 내년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그 지금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는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좀 보태가지고 이제 과장님이 이제 보조금 없이도 이제 그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게 재작년에 11월 달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이걸 얘기했는데 요즘 조금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리일즈가 2023년도 이제 11월 1일 날 나온 건데, 여기 내용을 조금 내려보시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 이제 배럴당 110불, 90불, 70불을 따라가지고 각 유가의 배럴당 이 금액에 따라가지고 이제 전기차의 이 가격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가격과 일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가격이 비슷해진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점선이 이제 도요타 프리우스 모델입니다. 물론 프리우스가 이제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WTI가 71.69불, 두바이가 73.85, 그리고 이제 브렌트가 74불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110불 날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90불 날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요 90불과 70불 요 사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그래프와 보시면 이제 각 유가 까만색은 90불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70불, 유가가 70불일 때 그 상황인데, 일단은 90불일 때 보시면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이제 요 라인이 넘어가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조금이 없이도 말 그대로 이제 페이백이 없이도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대가 똑같아진다는 건데,
만일 배럴당 90불이면은 2025년도 초반쯤에 바뀌고, 만일 배럴당 70불이라고 하면은 2026년도 초반인데, 사실 지금 요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2025년도쯤 되면은 확실히 내연기관차에 들어간 비용과 전기차에 들어간 비용이 거의 같아지는 시점에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김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선택을 기다릴 때 제일 좋은 방법,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차에 ICE 차량과 이제 EV 차량에 들어가는 우리가 운영비죠. 이 차량을 이제 우리가 타면서 얼마나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냐 그걸 보는데, 유지비 측면에서 사실 전기차를 내연기관차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되게 안 좋죠. 뭐 화재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이런 문제들이 막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단순히 유가 레벨과 이 전기차 EV 이 페이백이 빠진 보조금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가격을 봤을 때 확실히 2025년쯤 되면은 가격대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히 전기차가 한 번 더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골드만사스 자료가 있고요. 최근에 뭐 기사화가 많이 되고 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공유해드려봤습니다. 그 최근에 이틀 전에 그 예코프로 이동치 회장님이 지방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강연 때 딱 그 강연에 참석하신 분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나왔던 중국에 대한 LFP 침투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기차 화재 때문에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 두 가지를 질문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이동치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 LFP 관련돼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3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좀 더 경쟁력 있게, 좀 더 공정을 혁신하고, 생산을 혁신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LFP랑 싸워서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는 LFP 관련돼서 개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동채 회장님이 실제 양극재 국내 1위 업체가 그렇게 밝혔고요. 그 LFP 관련돼서 계속 제가 매달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는데, 실제 유럽과 미국에서 침투율이 10%가 안 됩니다. 6에서 7%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차세대 양극재가 양산되는 시점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1년 안에 아마 차세대 소위 말하는 뭐 하이만간, 망가니치, 고전한 미드니켈이 내년 25년도에 상당히 많이 또 그 부분도 양산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나왔던 게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도 중국산 배터리를 그 이동채 회장님 언급하면서, 배터리의 안정성이나 화재 관련된 측면은 국내 배터리사와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을 따라올 수가 없고, 배터리의 안정성과 화재 측면을 사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LG와 또 LG에너지 솔루션 데이터에 배터리의 안전성 측면 관련된 스코어가 세계 1위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너무 우려가 과하고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일단 배터리 했을 때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22년도 기준으로 배터리가 25년까지 40% 떨어질 거다. 이것만 가지고 보시는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캐소드 위주고 에너드랑 나머지 컴포넌트를 다 빼고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거 배터리, 이게 양극재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걸 보시면은 양극재 가격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건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이때도 양극재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 3개년도를 편집해서 빼고 보면은 사실상 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까지 양극재 가격은 그냥 계속 하향 안정화되면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이제 25년, 26년이면 대략적으로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뭐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걱정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하향 안정화돼서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테슬라나 큰 기업들한테밖에 없었던 그 기회가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중소형 기업들한테도 이제 충분히 기회가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실 뭐 에너드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더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가격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캐서드인데 양극재죠. 양극재 가격은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당연히 비쌌으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는 이제 가격이 싸지는 대신에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어떤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매수를 해주게 되면은 전체 파이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언론들이 뭐 양극재가 떨어져가지고 양극재 기업들 끝났다 이게 아니고 원래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팩트니까 너무 그것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위기론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에는 뭐 SK 하이닉스의 뭐 기술 격차가 뭐 시장에서 분위기를 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양현 이제 부문장도 계속 이제 2분기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HBM 쪽에 매출 확대를 좀 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번에 아마 SK 하이닉스가 7주가 나오고 이제 삼성전자가 대략 한 4.4조 정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파운드리 그 적자를 제외하면 5.4조가 되겠죠. 그럼 적어도 1.5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사실 뭐 레거시 쪽, 뭐 디램이나 낸드 향에 대한 부진은 있었지만은 만약에 이번 4분기 때 이제 전영현 부문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1인 매출의 HBM 비중 50%까지 올리겠다. 이걸 사실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은 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바로 공격을 했죠. 콘콜 끝나자마자 이제 HBM4 관련해서 이제 내년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인스나 대표와의 그 관련된 이슈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거고 결국에는 지금 물론 이제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거는 물론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그거는 어느 정도 커버를 치겠죠. 결국에는 중국 관련 지금 CXMT나 지금 YMTC 같은 경우도 물론 이 회사들도 지금 DDR5까지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흐름은 아니겠지만 물론 시장에서는 내년 디램이나 낸드 쪽 점유율의 10%는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4분기 때 디램 가격 떨어졌죠. 낸드 가격 떨어졌죠. 아마 11월 초쯤에, 10월 초쯤에 스마트폰 고객사들이나 PC 고객사들 아마 그 가격 협상을 했을 겁니다. 원래 다시 처음 시장에서 예측을 했던 게 디램 가격 인상 전망치가 15%, 20% 정도를 봤었는데, 그럼 지금 거의 보합 수준이잖아요. 그만큼 재고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HBO 이제 8단 반도체 뭐 들어왔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결국 SK 하이닉스 이거 블랙의 가속기 그쪽에 대한 물량들을 대다수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스펙업된 이제 물량들이 그만큼 가격 마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흐름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게 소폭 움직이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가격 마진으로 수익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8단 반도체보다는 적어도 12달이든 16달 적어도 내년 HBM4까지 관련된 로드맵이 SK 하이닉스와의 그 일정이 그리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내년 가이던스 자체도 하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빅테크의 실적들입니다. 물론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내년 가이던스를 좋게 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고로 클라우드 쪽 관련해서 내년 선장률 둔화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물론 그 선장률 둔화가 뭐 33%에서 25%가 아니라 33%에서 31% 둔화를 얘기를 했다가 아마 어제나 그저께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건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생각보다 AI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네? 그러면 이제 한 예로 들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HBM 내년에 5개가 필요한데 근데 내년 AI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올해 신규 주문을 10개를 주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내년 1분기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겠죠. 엔비디아한테 미안한데 우리가 생각보다 재고가 좀 생겨가지고 기존에 있던 물량들 좀 재고가 있어가지고 취소를 할게. 이게 바로 오더컷 이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마 기억하고 있을 21년도, 22년도 그때 모건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에 나왔던 오더컷 이슈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안 나줘야 이제 시장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뭐 TSMC나 저는 ASML보다는 이 회사들이야 엔비디아가 주문을 넣었으니까 신규 주문 내년에 정말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에는 지금 우리 빅테크 업체들이 미안해 우리 재고가 많아질 것 같고 생각보다 실적 둔화성이 나와준다.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시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번에 오히려 모건스탠리가 처음 나왔던 그 멘트들이 하나둘씩 이제 없어지는 측면이죠. 그 우려들이 사라지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좀 체크해야 되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이 기존에 전망을 했던 만큼의 HBM 실적 그게 마진이 나와줘야 그 정도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체 틀에 대해서 뭐 과장님이랑은 의견이 다르지가 않아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마진 회복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일단 딱 두 가지. 첫 번째, 마진 회복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율. 삼성은 지금 수율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건 거의 삼성을 봤을 때 수율만 잡히면 진짜 하늘의 기회거든요, 지금. 이제 HBM3E까지는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미리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부었고 이미 뭐 했었던 부분이고 이 수율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인텔 케이스로 잘 아시겠지만 돈을 아무리 부어도 이제 수율을 올릴 때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HBM3E까지는 절대 삼성의 SK하이닉스 따라가지 못할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다음 승부수를 노려야 되는데 HBM 같은 경우도 HBM3, 2와 4가 완전히 다른 시스템과 뭐 들어가는 재련이 뭐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HBM3보다는 HBM4 쪽으로 더 삼성이 집중을 할 것이고 특히나 또 HBM4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되게 다르지만 뭐 밑에 있는 이제 본딩 다이, 베이스 다이를 이제 초미세 공정을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그걸 이제 삼성전자는 다 할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초미세 공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TSMC한테 맡겨야 돼요. 그럼 TSMC한테 사와야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나갈 것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는 수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뭐 초미세 공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고객들을 다 뺏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콜에서 삼성이 그 얘기한 건 진짜 언론 플레이 잘했다 생각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거 베이스 다이 TSMC한테 TSMC라고 말 안 했고 다른 업체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TSMC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TSMC한테 그럼 베이스다를 맡긴다고? SK하이닉스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했을 때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 그러면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가격 경쟁으로 붙는 건데 삼성이 좀 더 싸다라고 하면은 베이스다이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삼성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안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삼성은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그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예요. 그걸로 시간을 벌어놓고 고객들을 뺏기지 않아놓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수율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수율만 맞춰지게 되면은 굳이 베이스다이를 TSMC한테 맡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간 벌이용으로 좀 뭔가 언론 플레이를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HBM은 그래서 HBM4로 넘어가게 되면은 삼성이 한번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에서도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TSMC와의 경쟁이 좀 심하지만 2나노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GAA 기술을 이제 게이트 올라운드 기술을 이용을 해야 하면은 더 이제 빠른 이제 그런 더 높은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파운드리든지 HMI이든지 지금까지 판에서는 1등 못한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1등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뭐 그런 건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와의 어떤 TSMC와의 어떤 관계가 조금 살짝 그래도 삐져 있죠. 뭐 갈라지지 않겠지만 좀 삐져 있는 관계고 그 사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게임용 뭐 세대는 똑같지만 게임용 칩을 그럼 너희들 얼마 해줄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가 우리 TSMC보다 20-30% 싸게 줄게 라는 식으로 던졌어요. 근데 그걸 딴 기업들이 모르겠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이 수율만 맞춰주면은 TSMC 제품보다 한 20-30% 싸게 우리 줄게 이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일본을 이기고 반도체가 성장할 때 우리도 싸게 나갔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오히려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수율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수율 이게 단기간 내에 될 만한 문제 아니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인데 만약 그거만 맞춰지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보면은 뭐 퀄테스트 통과 못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퀄테스트가 통과가 됐는데 수율이 못 맞춰져가지고 이게 못 나오고 있다는 주장을 몇 달 전부터 계속 해왔었고 근데 퀄테스트가 통과된 거는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제 증명이 됐었죠. 근데 확실히 수율이 안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빨리 블랙을 팔아야 되고 심지어 얘네들은 1년에 계속 또 새로운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루빅 나와요. 그러면은 빨리 블랙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TSMC가 해주는 건 한계가 있고 삼성이 정말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성이 어쨌든 지금 뭔가 수율만 올리면 진짜 매출이 열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삼성의 수율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율이 맞춰주게 되면 그때부터 마진율을 따지게 되는데 마진율에 대한 부분이 좀 적절하게 잘만 되면은 지금 실적이 좀 이제 좀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삼성은 그런 부분이고 뭐 세 번째는 참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고 뭐 있는데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인텔과 보잉이 갔었던 그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어떤 기업입니까? IT 기업이죠? 그러면 IT 기업을 이끄는 사람은 당연히 그쪽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리사수 CEO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MIT 출신들이 절대로 하버드 출신 밑에서 일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럴 일 우리 AMD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 전 답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는 그 김성현 대표님 얘기한 거 사실 직접적으로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삼성전자가 HBM 관련돼서 사실 하이닉스보다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먼저 개발했고요. 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떨어진 게 아니었는데, 삼성전자 소위 말하는 재무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쉽게 말해서 뭐 개발한 거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서 그 온갖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 막았습니다. 차단했어요. 경영진에서. 예,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JY의 뭐 2인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 검색하면 나왔어요. 그분이 HBM 개발을 다 망쳐놨고요. 사실은 이거 상당히 왜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는 엎질러진 물이고 삼성이 이제 앞으로 기술 개발 이제 사실은 이미 다 엎질러진 물에서 다 뭐 경영진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미 하이닉스랑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만 딱 놓고 보면 그 김선호 대표님 파운드리 쪽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했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삼성전자 그 휴대폰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차지하는 매출과 이익 포지션이 30%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휴대폰도 사실은 그 접히는 폰이 초반에 잘 팔렸다가 계속 판매가 부진하면서 휴대폰 사업부도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하드캐리 했던 그 디스플레이 쪽도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HBM 쪽 반도체만 좋은 상황인 거지 사실 레거시가 HBM 때문에 캐파 잠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유지되고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초창기에는 가격이나 재고가 빠르게 좀 소진이 되다가 지금 다시 제가 체크한 거는 재고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이 전월 대비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20%씩 성장하다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서 오히려 4분기에는 가격이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반 디램하고 일반 낸드 쪽,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회복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면서 삼성전자는 HBM을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디램하고 일반 낸드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일반 디램과 낸드가 실적 회복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다른 캐파 하향을 하더라도 그 소위 말하는 우리도 그 레거시를 줄이더라도 이 선단 공정, 그러니까 최첨단 미세 공정 쪽으로 초집중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적에 내년에 얼마나 좀 반영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 기술 경쟁력이나 그 본업에 대한 펀더멘탈 회복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물론 어려운 시기는 이제 맞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내년이 정말 우리나라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물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기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회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다른 쪽으로 돌릴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가는 종목이나 섹터 그런 쪽에 집중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몇 년 전부터 똑같은 말씀 들어옵니다. 언론들은 항상 뭐 계속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론들을 너무 기사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투자를 못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우리 이화재 관장님 같이 실제 필드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뛰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좋은 내용들인데 언론들보다는 실제 이제 필드에서 뛰는 분들의 좀 말씀을 좀 많이 듣고 투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엔 진짜 현재 실상황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제 잘 들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 오늘보다 연말의 지수가 더 높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단 우리나라는 너무 저평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 없어졌잖아요. 에 따라서 좀 뭔가 지금은 이제 미디어선도 끝났고 이번 주에도 FMC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큰 거 두 방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번 주까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매수 전략 유지하시고 그냥 굳이 종목 손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이 실적 좋으면은 성장성 좋으면은 그대로 그냥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본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 과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항상 기회는 있고 항상 역발상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분명히 그 투자해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계속 뭐 하루 이틀 매매하실 거 아니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